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한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녹음하는 날짜가 5월 1일 노동절 월요일인데 네. 어떻게 수업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는 출근했습니다. 왜 노동절에 노동자인데 안 쉬십니까?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뭐 대학 선생들은 노동자냐 아니냐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해요. 옛날에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교원 노동조합을 만들 때 아니 무슨 선생님이 노동자냐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노조 인정을 안 했었는데 교수님들은 노동자가 아닌 모양이군요. 교사까지는 노동자여도. 저는 노동자라 생각하는데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게 배어있는 모양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벌써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네요. 예. 벌써부터 이제 마음이 떨립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노동절이어서 예. 우리 전태일 열사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선 오늘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부터 좀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절 또 노동자의 날이라고 해야 맞을 텐데 네. 한국 사회에서 이 기득권층들은 악착같이 근로자란 말을 쓰고 싶어 해요. 예. 근로란 말을 쓰고 싶어 하고 이걸 우리 개념어를 잘 살펴보면은 네. 근로란 말은 그냥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일반적인 그 동사 또는 명사입니다. 예. 근로하다, 예. 부지런히 일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노동이란 말은 다릅니다. 노동이란 말은 일본에서 서양 언어, 그러니까 영어인 그 레이버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동이란 말은 뭐라고 정의되냐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경제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경제적 의미에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자연이나 어떤 대상에 힘을 가해서 필요한 걸 얻는 행위 일체죠. 이게 노동인데 이 노동을 굳이 근로라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다 이런 뜻으로. 예.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뭔가가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 이러면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죠. 예. 그러니까 자본가나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일한다. 예.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노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또는 뭐 책임까지 동반하겠죠. 예. 또는 노동자로서의 자기 삶의 의미 부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 예. 우리 어휘 사용 용례들을 보면은 노동이란 말을 부지런히 일하다는 근로란 말로 바꿔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이라도 저는 근로란 말은 일반 명사나 동사로서 활용하고 부지런히 일하다는 뜻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노동 또 노동자, 노동하다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의식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할 때는
노동의 문제지 근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돼서는 되게 노동과 관련되죠. 예. 근로란 말은 특별한 그 노동의 대가가 없이, 일의 대가가 없이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근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배자들의 욕망이 근로라는 말에 투영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노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근로자로 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 노동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동자로 얘기할 때야 비로소 노동의 본래 의미에 다가갈 수가 있겠죠. 사실 노동자나 농민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예. 그럼에도 이렇게 노동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게 저로서는 대단히 그 불편하고요. 잘못된 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지어서 한국 노동운동사의 뭐 기념비적인 인물이면서 상징적인 존재죠. 전태일 열사의 지금은 고전이 된 전태일 평전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읽어볼까 합니다. 예. 이 전태일 평전은 조영래 변호사가 집필한 책입니다.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죠. 사실 문학적으로 봐도 전태일 평전은 대단히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전태일 열사가 1948년생이죠. 예. 1948년생이고 1970년에 세상을 마감했으니까 22살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3쯤 되겠죠. 23세 나이에 자기 목숨을 던지기까지 짧은 일생들을 대단히 그 일도 있는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전태일의 삶과 사상까지를 아우르고 있어서 예. 지금 우리가 읽어도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전태일 평전에는 많은 일기들, 또 전태일 열사의 소설의 꿈이 있었나 봐요. 소설을 쓰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구상들도 있고요. 또 유서들도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활동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게 바보회를 결성해서 예.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노동운동에 불을 지피기도 합니다. 여기서 누가 바보이면 누가 바보가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겠죠. 예. 이 평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남의 피땀의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 남을 속이며 남으로부터 절대 속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남으로부터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돈을 벌든지 권력을 잡든지 하여간에 출세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른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럼 바보란 무엇인가? 우리 전태일 열사가 만들었던 바보회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바보란 무엇인가 물어야겠죠. 이런 야가 빠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을 바보라고 한다. 왜 바보인가? 고난의 길을 자초하니 바보이다. 세태와 타협할 줄 모르고 순응할 줄 모르니 바보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부르짖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나서자고 호소하는 전태일을 보고 나이 든 선배 재단사들이 바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단연코 좋다. 나는 바보다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의 소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보고 바보라고 부르는 세상의 거꾸로 된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이 절대로 그릇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강렬한 자기 확신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세상이 똑똑한 자들에 대한 불을 토하는 매도였고 세상이 약삭빠른 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정 어린 비웃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명문장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른바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 바보, 이 바보 되기를 실천하는 거란 무엇인가를 제가 따져보건대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약자의 고통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꿈꾸고 투쟁하는 것. 이게 전태일이 생각했던 바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실제로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바보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바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태일 열사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죠. 이 평전에서 전태일의 사상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이 전태일의 사상의 4가지를 필자 조영래 변호사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태일 사상은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밑바닥 인간에게도 사상이 있단 말인가? 뭐 되게 사상 그러면은 뭔가 지식인들이 아주 멋진 유리한 글로 표현하는 걸 얘기하기 쉬운데 우리 조영래 변호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밑바닥 민중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과 실천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밑바닥 인간에게서 길어올린 이 사상이야말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답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태일 사상은 각성된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다. 그것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서 이제껏 현실이 자신에게 강요해왔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스스로의 인간적 체험에 의거하여 그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주체적인 인간의 사상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여진 사상이 아니라 자기 노동의 현장에서 학습한 것들, 배운 것들, 그리고 몸소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동에 대해서 토론하고 했던 그런 학습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사상을 꾸려나간, 그럼으로써 자기 비하에서 자존으로 나아가고요. 비굴에서 긍지로 나아가고, 공포와 위축에서부터 분노와 용기로 나아가고, 의존과 자학으로부터 자주와 해방으로 나아가고, 체념과 침묵으로부터 비판과 투쟁으로 전환해 가는 사상. 이것이 바로 노예로부터 인간으로 거듭나는 민중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태일 사상의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태일 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억압받는 한 인간이 저항과 투쟁의 길로 나서는 데 있어서 가치관의 전환은 비할 데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비인간으로 몰락한 민중이 그 몰락을 자신의 원죄로 돌리는 한, 그리하여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경멸하고 자학하는 한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절대로 움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존감을 찾고 자신의 사상을 완전하게 갖춘 게 바로 전태일 사상의 세 번째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전태일 사상은 근본적인 개혁의 사상이자 행동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어린 누이 동생 같은 그 노동자들에게 우리 전태일이 베풀었던 사랑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잖아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서로가 전체 일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 나갈 때 비로소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는, 이게 전태일 사상의 나를 따르라 라는 핵심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동이야말로 연대에 불을 지피는 그런 행동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전태일 평전을 읽다 보면은 오늘 읽는 책을 준비하면서 다시 펼쳐보니까 참 남다르게 와닿네요. 오래전에 읽었을 때하고 좀 다르게. 요즘 문학 쪽에서도 전태일의 영향은 상당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예. 20년대 노동문학이 전면화하기 시작하고요. 잘 알다시피 황석영부터 시작해서 80년 노동문학까지를 추동했던 힘이 바로 전태일의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태일의 글쓰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면서도 이른바 각고의 노력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글쓰는 능력까지를 갖춘 거 보면은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전태일 열사가 남긴 유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동창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쓴 건데요. 그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짤막합니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 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움 줄 수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네, 이렇게 말줄임표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노동을 폄하하고 노동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 분명히 알 겁니다. 노동이 당당한 세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온 후보도 있는데요. 정말 이거야 너무 때늦은 구호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이 노동을 짓밟고서야 우리 삶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안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세상이 안 보니 뭐니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존감의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야말로 안보가 갖추어진 그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고요. 예. 우리 모두가 노동자라는 그런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99%는 다 노동자의 동생이자 농민의 아들이자 또 노동자들의 형제이자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전태일하면은 저는 가장 예술을 닮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 죽음을 자살로 폄하하는 목사도 있었지만은 그는 허울뿐인 노동법전과 함께 자신의 몸을 태워서 참 비루한 노동 현실을 온 세상에 고발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마 우리 전태일 열사가 다녔던 교회에서 배운 예수 정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죽기 직전에 스스로 산화하기 직전에 감리교 마석 기도원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 전태일의 40년이 훌쩍 넘은 죽음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기억되고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는 이유는 그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요. 저는 전태일의 일화 중에서 자기가 이제 버스비로 쓸 돈을 함께 일하고 있는 여공들의 그 풀빵 사주는 걸로 다 하고 본인은 도봉동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대문에서. 네. 저는 그때 전태일이 무척 배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배부름. 먹다가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을. 네. 이렇게 남을 배불리게 함으로써 또 자신은 목을 거쳐서 들어간 게 없지만은 자신도 배가 부른. 이게 일종의 예수의 기적의 메타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저희 누이들이 이른바 여공으로 살면서 저를 가르쳤습니다. 예. 우리 세대 삶이 대부분 그럴 텐데. 예. 잘난 동생 하나 키우느라고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 여기 금방 말씀하신 동생 같은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사다 준 전태일 일화를 생각하니까 요 구절이 떠오르네요. 예. 70년 8월 9일 그러니까 목숨을 끊기 한 3달 전쯤에 일기입니다. 네. 이거 읽으면서 마무리하죠. 예.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네, 50년이 다 돼가는데 노동의 현실은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비정규직은 더욱 많아지고요. 노동의 현실은 이 화려한 불빛 아래서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 일주일 전에 전태일을 기억합니다. 네.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 이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를 보면서 한국 보수가 정말 바닥으로 내려오니까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구나. 네. 제가 사실은 누구를 상대로 수준을 따질 처지는 안 되지만은 이왕한 진짜 이렇게 바닥인 자들은 처음 봤습니다. 네. 아마 보수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걸요? 예. 그야말로 수구 기득권 세력이죠. 예.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윤리감각이고 예의고 염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거야 우리가 익히 봐왔던 것이어서 저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백성 앞에서 민낯을 다 드러낸다는 것도 네.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네, 그것도 아주 귀한 재주죠. 재주라면. 예. 대선이니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도 보수는 어떤 품격, 이런 외피 두르는 데 있어서는 달인들 아닙니까? 국민들을 깜짝같이 속이고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없으면서도 마치 경제민주화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페인팅을 했던 자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앞뒤 가릴 게 없겠죠.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 우리 김 PD한테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본다고 핀잔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본질이고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수가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네. 누가 뭐래도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은 좌우에 날개가 있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구 기득권 세력이어서 하나의 날개 또는 한 축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봐야죠. 내년까지 또는 총선까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재미있는 소설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구 세력들이 흡수 통일을 얘기하곤 하죠. 예. 우리 김 PD 흡수 통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북한 주민들이 다 난민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건 민족의 공멸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통일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잖아요. 예. 경제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외교적인 관점이든. 근데 이응준이라는 소설가의 국가의 사생활을 보면은 예. 금방 우리 김 PD가 말씀하신 대로 흡수통일이야말로 정말 한반도 전체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 국가의 사생활은 1909년에 나왔는데요. 발표됐는데 1911년에 흡수통일이 된 것을 상정하고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한마디로 흡수통일 이후 5년 이곳은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 흡수통일이 되고 난 뒤에 북한의 고위급 장교들이나 고위층에 속했던 사람들은 남한에서 그말로 조폭이 되거나
또는 매춘부로 전락하고요. 대한민국의 경찰이었던 사람들은 북한 출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조폭들과 어울려서 나라를 온갖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예. 여기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실감이 그대로 다가올 겁니다. 예. 남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지 말았어야 했어. 북조선 인민들도 덜 굶게 된 것 빼고는 기분 상하는 일들 투성이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남조선식 자본주의는 부동산이야. 조선시대 양반 지주의 착취 때부터 땅에 한이 맺혀서 그래. 그 반동적 체질을 뿌리 뽑은 게 우리 공화국이었는데 이 악종들이 휴전선 위로 기어 올라가서 노는 꼴들을 좀 봐. 나중엔 묘향산 꼭대기에도 교회 짓고 대동강 물도 자기들 거라고 서류를 들이밀 놈들이야. 내가 보기에 이 혼란도 거의 다 됐어. 이놈의 나라가 무슨 사단이 나도 분명히 난다. 얼마 남지 않았단 소린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농담 삼아 많이 했었죠. 왜 우리들도. 그렇죠. 예. 흡수통일이 된다면은 정말 남한의 부동산 부자들이 대거 올라가서 북한 땅을 초토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여기는 남조선이죠. 이 남조선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천박한지, 그게 얼마나 또 무지막지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요. 예. 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무관심한 또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서 다 돌아가게 방치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민족적 통일성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까 우리 김 PD가 잘 말씀하셨는데 통일 대한민국 정부에 많은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또는 넘어가기도 하고 남한에서. 근데 이 사람들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만이 넘는 이 북한군을 어떻게 다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기들이 다 곳곳에 담배보다 구하기 쉬울 정도로 다 퍼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 설정해 놨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대한민국에는 난민들이 넘쳐나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통일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전부를 주민등록화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통일 당시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난민들 투성이었고 관공서 방화가 비일비재, 아날로그가 정보 시스템의 전부이던 처지에 공문서들이 대량으로 소실되었다. 그것을 통일정부가 회복하고 정리해야 했지만 혼란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일부러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이북 사람들이 있었다. 근대적 기록이 부재한 국민들, 이른바 대포인간들이 그들이었다. 주민번호도 없고 사진도 없고 지문도 없다.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대포인간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헛개비들이었다. 디지털 강국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 국민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놓고 묻는다. 너는 누구냐? 이력을 확인할 기준이 없는 인간의 자백은 사실이 아니라 의혹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어둠이 이러한 우수 인력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다. 아니 사람이 대포. 네, 대포 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적을 두지 못하는. 예.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런 우수한 인력들을 마구잡이로 착취하고 약탈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죠. 이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 소설은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이 그렇듯이 국가하면 공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예. 공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그 국가를 사유하는 몇몇 조폭적인 인간들이 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그런 지옥들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가기구가 일찌감치 사유물인 적이 많죠. 지난번 정권에서 그랬고요. 예. 여기에서도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을 좀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 스포일이 있을까봐 더 상세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통일을 상정할 경우에 국가는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할 것인가?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예. 그렇다고 저는 통일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일론이 있어 왔죠. 그러나 우리 남한의 관점에서만 남한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우리가 사고할 게 아니라 예. 좀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통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서히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독일의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동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수통일하거나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이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지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미래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통일이 된다면 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걸로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지금도 막 그냥 사람 생김새 갖고도 층위를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이런 상황에서 체제가 지배 체제와 피지배 체제로 또 이렇게 갈리게 된다면은 이 북한 주민들은 지배당하는 사람들이고 패전국이 되는 거고, 아이고 그거는 뭐 도저히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 맞습니다. 우리 김 PD의 그 투시력이 예. 대단합니다. 우리 김 PD의 내공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지도 교수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 이건 통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로 재편성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남북이 적대 관계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른 적대 관계가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예. 그 과정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이 소설에서도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의 적대 세력이 무너진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분열증 같은 것들이 여실합니다. 우리 국민국가라는 게 끝없이 내부 식민지를 창출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북조선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른바 이류 국민들, 2등 국민들을 또다시 얼마나 대규모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김 PD가 적실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저 교수님 사실은요. 네. 제가 전에는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을 막 박대하는 그런 못된 사업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렇지 않은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말이죠. 그 관계가 사실은 자본적으로 지배관계, 피지배관계인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관계, 피지배관계가 된다면 일제가 우리한테 했듯 남한이 북한한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 막 그런 성찰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건데요. 예. 이게 식민지의 경험이 또 다른 식민지를 끝없이 만들어냄으로써 그걸 만회하려고 하는 그 심리적인 기제가 있거든요. 이제 억압의 이양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예. 자신이 당했던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겪었던 고통들을 또 다른 식민지인들을 생산해냄으로써 그걸 이양하는 거죠. 옮겨가는 거죠. 예. 마치 자신이 지배자인 것처럼 정신승리법으로 끝없이 무장하는 거죠. 아마 우리 통일을 섣부르게 이 얘기했다가는 이 한반도 전체가 내부적으로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로 재편될 거고요. 예. 그건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또 다른 내전을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 미국 같은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을 경우 이거는 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진짜 총기 들고 막 신화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을 남북 사이에서 평화, 화해 그런 통일 없이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통일을 이룬다면은 저는 이 끊임없는 내전의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와 연관된 드라마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통일은 대박이다. 참
자, 그 국가를 사유물로 생각하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예. 정말 긴 안목으로 이 남북 교류부터 시작해서 체제 협력 그리고 이런 갖가지 어떤 정치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예. 뭐 통일은 대박이라는 식의 어떤 사수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담할 겁니다. 예. 이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남북 간 관계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긴 안목으로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녹음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얘기보다는 부처님의 먼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마하바라타는 뭐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저명한 대서사시입니다. 예. 뭐 분량만 해도 10만 연, 그러니까 행이 아니고 연이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예. 이 대작은 한국에서는 지금 일부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총 18권 중에 제가 알기로는 5권까지가 번역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대작을 축약해서 핵심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라얀이라는 인도의 문학자이자 인도 서사시 연구자가 축약한 마하바라타입니다. 예. 이 마하바라타는 바라타의 대서사시, 바라타의 이야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마하란 말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에서 큰, 위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바라타는 그 인도의 전설적인 왕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바라트의 이야기 또는 위대한 인도의 대서사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사에서 그리고 인도의 간디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상가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쿠루족에 속하는 형제 두 부족 간의 18일간에 걸친 싸움을 다룬 서사시인데요. 근데 18회 동안의 싸움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여기 종교적일 뿐만 아니고 철학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인도인들의 생활 습속과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나 인용하자면 마하바라타에 있는 것은 세상에 다 있고 마하바라타에 없는 것은 세상에도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예.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책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참고하고자 하는 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인물들의 이름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인물들의 이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구절들 한두 군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디스트라와 드라우파디라는 사람의 대화인데요. 예. 유디스트라는 이 분노는 항상 파괴적이니까 이를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예. 드라우파디라는 사람은 인간은 관용만으로는 세상이 안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 대논쟁이 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환해할 때도 있고 새로운 그 세상을 위해서는 처리할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맥락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유디스트라가 하는 말입니다. 분노는 항상 파괴적이니까
화를 내야 할 때도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겠소.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사람은 모든 모욕을 용서해야 하오. 관대함에는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없소. 관대함은 신이고 진리요. 세상은 오로지 신성한 연민을 통해서만 통합되어 있소. 분노는 세상의 모든 파괴의 근원이요. 나는 당신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없소. 모든 사람은 평화를 찬미하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드라우파디의 얘기는 또 이렇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셈이죠. 예. 인간은 단지 관용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나친 관용은 당신과 동생들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이에요. 당신은 유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똑같이 당신의 이상에 광적으로 집착해요. 당신은 삼계에서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당신의 원칙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나와 동생들을 버릴 것 같아요 하면서 신은 고결하고 덕망 높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박해당하는 것을 보지만 죄인들이 계속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죠 하면서 신에 대한 약간의 거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드라우파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대단히 고결하고 덕망이 높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박해 속에 고통받게 하고 또 죄를 짓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은 행복과 번영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예. 그런 예를 들면서 드라우파디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 대논쟁은 이 서사지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는데요. 정말 관용이냐, 그러니까 인내냐, 아니면은 싸울 때 싸우는 투쟁이냐, 이런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라고요? 이 서사시의 배경은 기원전 3000년, 400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쯤 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적층문학이라고 해서요. 그 가객들, 또 이야기꾼이 쭉 들었던 얘기들을 키우고 이야기 숲을 만든 거죠. 그리고 완성된 건 기원전 4세기쯤이라고 해요. 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인도의 고대사의 사상적 에센스들을 다 집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앞에서 인도의 많은 사상가들이 깊은 영향을 받았고 또 세계 문학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임스 캐메런 감독 알죠? 예. 아바타 만든 감독이죠. 예. 그 양반이 이 마하바라타를 영화로 만드는 게 필생의 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많은 그 낭만주의자들이나 유럽의 문학자들, 예술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치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비폭력 사상의 원류인 것도 같습니다. 예. 그 인도 사상이나 이 비폭력 평화 사상 공부하신 분들은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예, 우리 예. 함석헌 선생이 번역하기도 하셨죠. 예. 요즘에 새로운 번역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바가바드 기타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인데요. 무척 두껍죠. 그게 바로 마하바라타의 13권에 나오는 일부를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바라타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 이 마하바라타의 13장에 나온 그 비폭력 문제, 이게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디스트라가 동생들과 크리슈나와 함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폭력의 물결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습니다. 적개심은 잠복해 있지만 계속됩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억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용감성에 대한 자신감은 제 심장을 갉아먹는 불치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힘을 확립하기 위해 대지를 피로 적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말했듯이 적대적인 두 개념의 만남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개 두 마리가 만나면 꼬리를 흔들지만 한 녀석이 으르렁거리면 다른 녀석도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립니다. 다음에는 서로 상대의 주위를 맴돌며 엄니를 드러내고 계속 으르렁거립니다. 이윽고 싸움이 시작되어 개들은 서로 물어뜯습니다. 더 강한 개가 상대를 죽이고 상대의 살을 찢어 발기고 그것을 먹습니다. 인간에게도 같은 행동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우라바들이 분별을 찾도록 다시 한번 애써봐야 합니다 하면서 증오는 증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얘기를 두 마리 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폭력 사상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늦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쭉 봐왔듯이 저는 이 폭력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바드기타에 수록되어 있는 이 마하바라타 일부분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예. 우리 김 PD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각이 같을 줄 아는데. 아, 그렇죠. 예, 우리 마하바라타에서 읽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비폭력 평화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처음 말씀드릴 때 제가 마하바라타는 두 부족의 18회 동안의 싸움을 그린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쪽의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그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승리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 유디스트라의 얘기인데요. 이 유디스트라가 그 아르주나에게 하는 그 유명한 얘기 한번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승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승자가 또 환희로 가득 찬 게 아니고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적은 공덕을 얻어 지금 천국에 있지만 우리는 사륙을 후회하는 이 참회의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 슬픔만이 우리가 받은 보상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 승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슬픔만이 우리가 받은 보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살해한 대가로 승리를 누렸다는 얘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크샤트리아의 의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이 크샤트리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 군인 계층, 그러니까 전사 계층을 의미하죠. 사륙만이 인생의 규칙이라면 나는 크샤트리아라고 불리고 싶지 않다. 나는 사문이 되겠다. 사문은 출가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예. 내가 동정과 용서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승리를 얻은 것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다. 고기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개들처럼 우리는 피를 나눈 친척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 우리는 두리오다나의 무분별한 증오심 때문에 그런 처지로 내몰렸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보다 오래 살면서도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르주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라. 나는 숲으로 떠나야겠다. 고행과 무소유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숲속의 천진난만한 동물들과 나무들만 벗으로 삼아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디스트라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아르주나가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논쟁 지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예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예. 근데 나중에 결국은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다 유디스트라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숲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먼 조상들의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의 종교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종교가 없는 제가 보기에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예. 종교 정신을 실천하는 많은 그 성직자들 봤으면 좋겠고요. 또 5월 이어서 우리가 또 광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많은 같은 종족들을 죽이고서도 우리 민족을 살해하고서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고록 내고 있는 자들 보면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일으켜주고 싶어요. 백담사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예. 정말 오래된 그 사상들, 그 비폭력의 사상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전 참 궁금한 게 네. 기원전 3000년경의 싸움, 전쟁이라는 건 어떤 양태였을까? 뭐 그땐 뭐 미사일이니 뭐 총알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 텐데 네. 그때는 어떻게 싸웠을까? 제 기억에 그 존 키건이라는 영국의 군사학자가 있는데요. 예. 그 군사학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근데 이전의 전쟁은 잘해봐야 뭐 벌판에서 몇천 명, 많아야 10,000명이 모여서 싸우는 건데 예. 거기서 대량 학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삼국지나 뭐 다른 뭐 전쟁을 다룬 소설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군사학자에 따르면 군사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예.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전쟁에서는 대량 학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예. 첨단 무기라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총력전 체제하에서 대량 학살이 가능해진 건 본격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 근대 이전의 전쟁 방식이 아니고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면서 이제 모든 첨단 무기가 동원되면서 무지막지한 몇백만이 넘는 1000만에 가까운 대학살이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서기 전 싸움이라는 게 부족들끼리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아마 동네끼리 싸움 뭐 이 정도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레스 시절에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정의로운 전쟁 이론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정말 대량 사륙 이런 것들이 그다지 전제되지 않았을 시절, 그 시절에 정의로운 전쟁, 불가피한 전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기독교가 전쟁을 용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추후에 이제 대량 학살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수많은 이런 전란들이 또 이어지게 되고 무기가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의로운 전쟁 이론이 매우 우리에게 심각하게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과거의 정의로운 전쟁을 얘기하는 사례들은 종종 있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뛰어난 사상가들은 다 전쟁에 반대하죠. 예. 그 폐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아인슈타인을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3차 세계대전이 가능성의 싹만 보여도 인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런 비폭력 평화 사상으로 싸워나가는 게 우리에겐 더욱 각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국면에서 전쟁은 무엇이고 평화는 무엇이고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5월 9일에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네, 역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기대를 안고 있을 텐데요. 예. 이런 적대감을 조성하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들은 절대 새로운 시대, 또 우리 시대에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무지몽매하거나 아니면은 무모하거나 위험천만하거나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복 많이 지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 없으시죠, 교수님? 네, 어린이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이완배 기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사춘기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김 PD가 많이 고민인 모양이죠? 이제 서서히 이제 개길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좋게 얘기하면은 방목이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관심이었는데, 저는 그걸 전략적 무관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일단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예. 네 하고 싶은 일 다 하라고 이렇게 방치했던 기억이 있는데, 방치의 결과가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부모들이 안달을 하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방식으로 개입하려 할수록 아이들의 반항적 기질은 더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꽤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만약에 담배 피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 되나? 저는 그것마저도 방치했어요. 알면서도.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담배는 아니지만 술은 같이 마시고 했죠. 그렇습니까? 네. 주도를 가르쳐 주셨군요. 근데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마음이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예. 또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벽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예. 친구 또는 동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걱정하죠.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이게 우리 아이들의 걱정이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연민애정을 갖게 된다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걸로 끝났죠, 뭐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애들한테 좀 우습게, 좀 가볍게 보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철이 없이 보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그 농담인데요. 예. 정기 검진을 하고 나서 결과표를 봤더니 철분이 부족하대요, 제 몸에. 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예. 철분이 없다. 예, 철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이 어린이날인 줄 알았으면은 어린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걸 그랬습니다. 예, 아닙니다. 뭐 어린이들이 별로 듣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린이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양육의 대상, 또 훈육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아동의 탄생을 비롯해서 여러 좋은 책들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른에게 맞는 그냥 맞춤형 인간을 제작하기 위한 기획 중에 하나가 아동의 발견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 맞게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서 맞춤형 인간을 만드는 게 이 아동의 발견이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어린이날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른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어린이날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심이나 뭐 어린이들을 천사로 비유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이상하게 맞닥치가 않아요. 사실 그건 어른들의 제도적인 발상이 아이들에게 투영된 것이어서 어찌 보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동심에 대해서는 철학자마다 뭐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만은 어린이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뭐 어른 중에도 천사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또 어린이 중에도 악동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어린이를 유독 천사로만 이게 호명하는 건 어린이들을 어른들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린이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길 가다가 어느 뭐 식당 같은 데서 아이들 보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예. 막 이뻐 한참 쳐다보면은 그 엄마 아빠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짝 긴장하면서 바라봅니다. 예. 아유, 그래요. 참 맑은 눈으로 쳐다보셨는데 말이죠. 자, 교수님 오늘 진도 나가죠. 예.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노암 촘스키의 책을 골랐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기억납니다. 옛날에 낙곰수 할 때. 네, 기억나요. 예. 이 방이 너무 좁아요. 연구실이. 교수님 연구실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미국의 연구실들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코넬 대학에 갔을 때도 교수 연구실 가봤는데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교수들의 특권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한국만큼 그렇게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단히 소박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죠. 예. 그래서 뭐 둥근 탁자에 앉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그 지금 손예원 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김성회 씨였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활동하셨는데요. 그때 가서 만났는데 여간 제주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뭐 근데 뭐 다 통역해서 들은 얘기죠. 뭐 전 내내 졸았습니다. 사실 다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그냥 뭐 그래도 뭐 옷깃이라도 스쳐봤으니 뭐 재성의 영광인데. 노암 촘스키는 뭐 세계적인 언어학자죠. 일단 그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지금은 촘스키 스스로 이걸 수정했다고 하는데 언어학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남아 있고요. 그럼에도 이 할아버지는 우리는 정말 맘씨 좋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들의 투쟁, 저항에 개입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마음씨 좋은 그리고 전투적인 그런 지식인입니다. 제가 힘이 빠지거나 이럴 때마다 이 촘스키의 여러 책을 읽으면은 정신이 번쩍 나곤 하는데요. 예. 오늘은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촘스키의 책은 한국에 아주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는 다른 책에 비해서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예.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책입니다. 여기 일단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대본에 실려 있는 제목만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1권에 실려 있는 걸 보면은 전쟁과 파괴의 배후에는 늘 미국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예. 뭐 어디나 이런 전쟁과 파괴의 배후를 들여다보면 늘 미국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언론 권력은 결코 우리가 아니다. 언론은 늘 지배자들 편이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언론은 늘 찬란히 빛나는 거짓말을 일삼는다. 물론 이제 우리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같은 건 좀 덜하겠지만 예, 예.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제국은 날마다 전쟁을 먹고 산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예. 그리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모델은 미국의 인디언 학살이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모델을 따온 게 바로 미국의 인디언 학살이다. 인종학살 뭐 이런 점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한 악마의 작업을 말한다. 친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이 미국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어떻게 악마의 작업을 시행하는지 뭐 이 무슬림이나 IT, 소말리아, 스페인 등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얘기하는 건 시민운동, 패러다임 변화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시민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죠. 예. 이 촘스키는 아나키스트적인 생각을 짙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그 개인적 아나키스트로서 부당한 저항에는 모두 개입하고 그리고 어떤 중심화된 권력도 부정하는 그런 지식인이죠. 예. 그러면서 체제 권력과 저항에 대해서 말하다 하면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촘스키 선생은 어떤 서명,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명해달라 그러면은 뭐 거절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지식인의 책무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직한 지식인의 운명과 노동 계급의 태동을 말한다. 이 챕터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정직한 지식인은 늘 노동 계급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은 자들과 늘 감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풍요 속의 빈곤과 왜곡된 복지를 말한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파시즘으로 치닫는 미국과 역사의 미래를 말한다. 등등 제목만 봐도 솔깃하고요. 또 직접 읽어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인터뷰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1권에 있는 제국은 날마다 전쟁을 먹고 산다라는 챕터를 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묻습니다. 촘스키 박사님, 무기 경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일반인들의 물음에 대해서 조근조근 대답합니다. 이 촘스키의 대답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사 복합체를 통한 무기 경쟁의 핵심은 권력의 제1의 적, 그러니까 권력이 볼 때, 특히 그 부당한 권력이 볼 때, 비도덕적인 권력이 볼 때 제1의 주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권력의 제1의 주적, 비판적 지식인, 반체제 인사, 뭐 이런 너무 스탠다드한 답이죠. 민중입니다, 민중. 민중, 예. 네. 각성한 민중. 네, 특히 각성한 민중이었죠. 예. 촘스키는 어떤 국가든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그때 1차적인 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 나라의 민중이라는 거죠.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의 내부에서 정치 논의가 활발해져서 민중이 행동주의로 나서게 되면 온갖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권력이 보기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정자는 민중을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묶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분쟁은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요. 국외에 적이 있으면 민중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선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런 점에서 무기 경쟁은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국제 긴장을 이야기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요. 아, 대단한 탁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무기 경쟁이 적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예. 촘스키가 보기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민중들의 민주적 참여와 예. 정치적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보면은 뭐 이 말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권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개인적 권력에 관해서 볼 때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도 무기 경쟁의 제1차적인 목표겠죠. 예.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무기 경쟁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민중들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 이건 뭐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민중이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바로 또 무기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개입할 수가 있지만 비밀리에 전개되는 무기산업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정치가들과 그들에게 로비하는 기업가들에게 일임해버림으로써 우리 세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무기산업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뛰어난 견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 세 권의 책 곳곳에 막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촘스키가 각별하게 공을 들이는 문제가 지식인 문제입니다. 지식인. 네. 특히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식인 문제가 아니고 촘스키는 반지식인의 논의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반지식인주의라 그러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반지식인주의라는 강력한 경향이랄까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암 촘스키가 주장한 건데요. 이건 이반 일희가 얘기하는 전문가 독재에 저항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식인에 대해서 되게 지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머리를 쓴다고 얘기해서 이에 대해 촘스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수공업이나 자동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학 선생 못지않게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이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목수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머리를 씁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지적이죠. 예. 그런데 대학에 있는 일마 교수들의 학문적 작업이라는 것은 촘스키에 따르면 서기들의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글을 베껴 쓰는 일이죠. 그래서 교수들의 일, 서기의 일은 자동차 엔진을 고치는 일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게 촘스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정의를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 전 분야에 그런 지식은 널려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 지식인을 가르쳐 특정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권력자들을 위해 사상의 틀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진리라고 말해주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을 말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사람들 촘스키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따옴표 치고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로 세속의 사제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의 사제. 네. 그러니까 자본이나 권력에 빌붙어서 국학아세하면서 사회의 교조적 진리를 널리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바로 반지식인주의를 표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건강하다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에 대해서 껌뻑 죽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촘스키의 말을 빌면은 그냥 노예 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 지적인 활동을 하고요. 훨씬 많은 지혜로운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껌뻑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 세속적 사제에게 말려서 권력에 길들여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따옴표 없는 지식인을 얘기할 때 촘스키는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함으로써 시민성을 발견하는 것, 시민성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들은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식인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지식인은 비단 대학 교수이거나 뭐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 그런 지식인 역할을 또는 지식인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촘스키의 판단입니다. 예. 교수님 혹시 입진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입진보. 저 같은 사람을 입진보로 얘기하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한 어떤 그런 엘리트 의식으로 중무장하면서 네. 민중을 끊임없이 계도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그 목표와 목적이 자신의 어떤 논리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계층,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가 많이 퇴락했다. 이 자들이 뭐 수고기득권 세력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지적들을 이제 많이 하곤 하는데요. 각성하게 된 그런 민중 계층에서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 책상 불림이어서 갈 데 없이 노동자 의식을 내면화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근데 그 훈련은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도 편하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고 네. 내가 누구를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해서 계몽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꾸만 불편해집니다. 갈수록. 그 안에 개입해서 함께 하는 게 훨씬 편하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계몽의 주체가 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게 자꾸만 이렇게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철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점점 철이 사라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저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언어들이 제가 글로 얘기하거나 책에서 본 얘기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요.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거기에서 끝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뭐 저도 종종 입진보 또는 우리 어머니 말 빌면 주둥이만 산 사람이라는 딱지를 떼기 어려울 텐데 설령 떼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 끝까지 내가 변화해 간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꾸 이제 민중을 계도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뭐가 잘 안 풀려서 저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예. 찾다 보니까 예.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정합성에 딱 맞추다 보면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입진보들을 좀 제한적으로 보는데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기의 어떤 편견과 인식 속에서 그냥 단정해버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이 불성실에 제가 화가 많이 나요. 대단히 위험하죠. 그런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이른바 또 젊은 논객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예, 뭐 남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예. 쓰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이 왜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포함되는 대상이라고 보지만 이런 맥락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어뜯을 때는 아주 사납게 물어뜯어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적 틀에 갇혀서 예.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도 무섭습니다. 예. 이제 또 지금의 그 민중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른바 입진보들이 노무현을 죽였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요즘에는 뭐 입진보들이 설 자리가 참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하여간 조금이라도 결이 다른 이야기 특히 그 민중을 비웃고 깔보면서 시작하는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는 이 민중들이 또 참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또 이제 지성의 위기다, 패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든지 싸가지를 장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해봅니다. 네. 예. 뭐 예의와 염치함은 어디나 필요하죠. 예.
기본적인 그 성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없이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나이 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PD 얘기도 듣고 하면서. 아무튼 우리 촘스키 선생의 책은 뭐 전문적인 그 언어학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면 어떤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예. 하워드 진과 함께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미국 사회 이면을 보시려면은 이 하워드 진과 촘스키의 대중적인 책들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토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정말 안녕하고 행복합니다. 왠지 알 것 같아요. 예, 천만 25%. 예,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투표를 했네요. 사전 투표. 네, 예. 저도 금방 그 뉴스를 봤습니다. 예.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죠? 사전 투표율이? 뭐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 그날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투표한 거라기보다는요. 정말 한시라도 더 먼저 투표를 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아까워서 안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5월 9일 날 회행하니 뭐 할까 싶어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또 뭐 불안해서 당일에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교수님 뭐 이 정도면은 설마 강간 미수 하신 분 그분이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죠? 글쎄요. 뭐 끝까지 봐야겠지만 저는 그 1번 후보가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를 한다고 했잖아요. 25% 넘으면은. 예. 그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하네요. 경호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여간 참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위대해 보이고요. 아니 이런 위대한 국민이 어떻게 박근혜를 찍었을까? 그런 생각도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하죠.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녹음하는 지금 시간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텅 빈 학교의 연구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밀린 숙제하느라고 쓸쓸하네요. 예. 오늘 그 시가 있는 주말을 준비하려고 지집 코너를 이렇게 쭉 보는데 책장에서 이 책이 눈에 띄었어요. 김준태의 국밥과 희망이라는 시집입니다. 김준태. 예. 이분이 누구십니까? 8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전라도 해남 땅끝 출신입니다.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80년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책의 판권을 보니까 1984년에 나왔네요.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책을 사면 앞에다가 뭐라고 한마디씩 쓰고 그랬잖아요. 예. 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제 글씨가 있네요. 아니 저는 사실 김준태 말씀하셔서 내가 아는 그분인가 봤는데 문순태를 저는 기억하고 있었네요. 아, 문순태 선생은 소설가죠? 예. 담양 출신이시고. 네, 담양의 그 타오르는
강을 쓰신 훌륭한 소설가죠. 예. 이 김준태 선생의 시집을 쭉 뒤적거리다가 예. 이 시에 눈이 꽂혔어요. 희망의 나라라는 시에. 예. 여기에서 이 시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숨쉬고 뛰어야 그 나라는 곧 희망으로 넘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간결한 그 반복어법을 통해서 힘차게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마침 사전투표율도 높고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이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30년 전 청년이었던 그 사람이 2010년대 청년들에게 전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희망의 나라. 젊은이가 많은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젊은이가 일하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젊은이가 공부하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젊은이가 춤추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젊은이가 노래하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오,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많은 나라여. 젊은이가 책을 읽고 생각하고 꿈꾸는 나라여. 젊은이가 고뇌하고 사랑하고 울음 우는 나라여. 젊은이가 농사를 짓고 기계를 만지고 상품을 쌓으며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 만나고 입 맞추는 나라여.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깃발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큰 길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강물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산맥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스승이다. 오,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많은 나라여. 젊은이가 전쟁을 증오하고 평화를 가꾸는 나라여. 젊은이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아끼는 나라여. 젊은이가 아름다움을 위해 온몸을 바치는 나라여. 젊은이가 날마다 새를 날려 보내는 나라여.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씨앗이며 논밭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땀방울이며 열매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바다이며 싱싱한 파도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톱니바퀴이며 공장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오장육부, 눈, 입, 코, 귀이다. 오,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많은 나라여. 젊은이가 이웃을 보듬어 춤추고 뛰놀 나라여. 젊은이가 총칼 없이 남북 통일을 이룰 나라여. 젊은이가 사람을 사람답게 이끌어 올릴 나라여. 젊은이가 꿈꾸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예. 네, 아주 힘찬 노래입니다. 김준태 시인의 입을 빌어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 시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또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뭐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취업 문제로 고통받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나아가서는 연애도 한판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진리를 사랑하기 위한 공부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심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나은 세상이 오면 정말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꿈꾸고 사랑하고 또 불의와 싸우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우리 학생들 1학년들 처음 만나면은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하나는 대학 들어와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연애다. 그래야 내 주체가 얼마나 강렬하게 찢기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무엇을 위한 뭐 취업이든 뭐든 어떤 목적 지향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체를 즐기는 방법으로서 공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꽤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제대로 사랑도 못 해보고 나아가서는 불의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과정이 둘 다 청춘을 불태우는 것일 텐데 그렇지 않고 애늙은이가 돼서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저로서는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연애를 하라 이 말씀은 실현을 하라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아셨지? 단번에 압니다. 네. 연애의 가장 아름다운 기결은 실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실현의 고통이 바로 나의 정신을,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는 뭐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겪고 나야 또 세상이 좀 더 선명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위대한 문호나 철학가들도 실은 이 시련을 잇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대한 성찰을 일궈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 얘기하면서 한 번씩 말하곤 하는데 위대한 예술가들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말을 해요. 하나는 가난해야 한다는 것. 예.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경험이 있다는 것. 많은 경우 그렇죠. 세 번째는 실현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 예. 이 세 가지 자원이 없이는 자신의 예술 행위를 밀고 나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곤 해요. 예. 제가 그냥 떠올린 건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는 그걸 아주 빠르게 눈치를 채버렸네요. 근데 사실 그 연애를 하라는 말씀은 또 네.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가장 위대한 예술은 연애가 아니겠는가. 네. 뭐 일로 만나는 사람, 뭐 혹은 형제지간, 뭐 자매지간 이런 만남과는 다르죠. 네.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네. 전 그래서 사실은 제 자녀도 공부는 못해도 연애는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 그것도 뭐 위대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죠. 그건 아주 깊이 후회가 남습니다. 예.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에 가까운 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는 전혀 내 삶의 내면 풍경이 달라지죠. 예. 그 만남이 강렬할수록 더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렬한 만남이 바로 연애가 아닐까 싶어요. 예. 사실 모든 훌륭한 문학 작품들은 뭐 연애를, 사랑을 테마로 하죠. 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 80년대에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5월 광주를 뭐 건너뛸 수가 없죠. 예. 이 김준태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5월 광주로 온몸으로 살아온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광주하면 떠오르는 곳이 금남로죠. 예. 84년에 나온 시집이니까 전두환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서 폐악취를 부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상당히 그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금남로 사랑이라는 시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금남로 사랑. 금남로는 사랑이었다. 내가 노래와 평화에 눈을 뜬 봄날의 언덕이었다. 사람들이 세월의 머리를 적시는 거리.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낸 거리. 금남로는 연초록강 언덕이었다. 달맞이 꽃을 흔들며 나르는 물새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입술이 젖어 있었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보리피리를 불고 있었다. 어린애와 나란히 출렁이는 금남로. 어머니와 나란히 밭으로 가는 금남로. 아버지와 나란히 쟁기질하는 금남로. 할아버지와 나란히 손자들을 등에 업는 금남로. 할아버지와 나란히 밤나무를 심는 금남로. 루이와 나란히 감꽃을 줍는 금남로. 금남로는 민들레와 나빗떼들의 고향이었다. 그리움의 억센 끈질김이었다. 그래 좋다. 금남로는 멀리 청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 좋다. 금남로는 가까이 마을로 찾아가는 길. 금남로는 어머니의 젖가슴이었다. 우리가 한때 고개를 파묻고 울던 어머니의 하얀 가슴이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참, 예. 금남로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는 의미 정도로 읽을 수 있겠네요. 예. 사실 그 80년대 광주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광주 항쟁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생각하기 어렵죠.
그 90년대 이후에야 이제 광주를 깊이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80년대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광주의 의미를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매우 뜻있는 5.18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새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5.18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반역의 세월을 다 이제 청산하고 말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5월 9일 이후로 지금 좀 아껴놓고 싶어요. 예. 뭐 지금은 예단도 안 하시겠다. 네, 우리 김 PD의 마음이야 제가 충분히 아는데, 우리 새로운 지도자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5월 9일 이후에 다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난 악한 세월의 지지자였던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 그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그런 다음 승리의 그 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상을 그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100번 만나서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 같은 사람하고 같은 길 가자고 얘기하는 건 하나만 한 동어 반복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정말로 그 극우 세력들로 돌아서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돌려놓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김용민 브리핑 2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종합편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